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벽에 오시는 게 힘드시진 괜찮았습니다. 않으셨나요? 차 안 막히고 좋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좀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사실은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부분들에서 또 워낙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일단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좀 이렇게 한번 꼽아봤는데 바로 이겁니다. 바로 중국 얘기를 조금 일단 오늘 키워드로 좀 잡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 텐데 중국 관련된 부분들에서 뭐 최근에 뭐 양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모멘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중국이 좀 이제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마윈 관련된 부분들인데 알리바바 창업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엔트그룹 이제 지금은 이제 상장을 준비하다가 조금은 캔슬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IPO 계획을 이제 어제 철회했다는 또 보도가 나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엔트그룹이라는 데가 소금융, 뭐 지원 이런 걸로 이제 마윈의 알리바바가 계획했던 그런 이제 그룹이고 금융 자산 회사인데 문제는 이제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 그 소위 규제에 의해서 너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독점을 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제재를 받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자체는 마윈의 설화에서 비롯이 된 겁니다. 너무 중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다. 이러다가 이제 소위 당국의 철퇴를 맞은 건데 그러고 나서 마윈은 뭐 지금 뭐 일본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제 이러고 사라졌어요. 경영권에 손을 대고. 며칠 전에 엔트그룹이 그 알리바바 그룹 자체가 이제 사실 투자한 그룹이 엔트니까 엔트가 지분 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는 대개 그 마윈이 한 52%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서 이 행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조정을 해서 의결권을 6.2%로 축소했다. 그리고 이게 한 10명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일반적인 자본이라는 게 우호 자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다른 데로 지분을 옮기거나 이렇게 우호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마윈은 6%의 의결권밖에 없기 때문에 맘대로 이제 이걸 행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빅테크 기업을 작년 12월 15일, 16일 경제공작회의를 열면서 기존과는 좀 다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중국 정부가. 앞으로 이 소위 빅테크 기업이 가장 활력이 있고 중국 경제 부상을 이끌어왔던 그런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을 잘 정비해서 이제는 이런 기업들이 중국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거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 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이제 새롭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거기를 밀어서 이제 이게 소위 그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중국 정부의 의지예요. 근데 지금 IPO 계획은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는 구조로 이미 만들어놨고 엔트그룹 자체가. 그렇다면 향후에는 엔트그룹이 IPO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 국내 법에 따라서 본토에서는 2, 3년 내에는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지분 조정이 나오면 할 수 없게 돼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제2의 대안이 홍콩 증시인데 홍콩 증시도 1년 내에는 이걸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엔트그룹 자체가 중국 정부가 짜놓은 판에 의해서 움직이려면 적어도 2, 3년 은 기다려야 된다 그런 뜻인데 그냥 철회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향성만 맞출 수 있다면 언제든지 엔트그룹도 다시 마윈의 영향력이 제거된 가운데 이 IPO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그린 그림으로 빅테크 기업의 일종의 지분 조정이나 이런 모델을 제공한 거고 여기에 따라서 가자
이런 이제 중국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규정상 미뤄졌지만 다시 상장 추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가정을 그렇습니다. 한다면 네. 시장도 엔트그룹 IPO로 인해서 핀테크 경제 활성화 등 기대했던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마윈의 지배권이 상실된 상황에서 IPO가 추진이 된다면 효과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윈이 그린 그림이 있을 거고요. 그 중국이 전반적으로 이런 핀테크라든가 소위 아직 중국 경제 금융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을 새롭게 열으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나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들의 통제 밖에서 움직이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자신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퍼지는 데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중국이 원해서 하든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구조조정이 되고 나서 거기에 적절한 지원이 온다면 마윈 색채는 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빅테크 기업으로서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수순은 밟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마윈이 할 때보다 나을 거냐, 뭐 약할 거냐 이거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 방향은 이런 그림 위에서 이제 IPO를 하든 뭐를 하든 해라라는 일종의 그 메시지고 일종의 제시, 길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떤 형태로 될지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엔트그룹 관련된 상장 얘기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그 당시 해부터 해서 20년도 연말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뭐 몇백조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IPO를 했을 때 시중의 MSCI 자금들을 좀 많이 그 흡수를 할 가능성들이 있었다. 근데 이게 그것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때 오히려 이게 약간 좀 연기가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뭔가 그렇습니다. 발판을 네. 좀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을 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두 번째 질문은 정말 지겨운 또 얘기인데 계속 조금씩은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교수님. 네. 헝다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헝다 관련된 부분에서 연초부터 또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면서 뭐 결국은 이제 허리띠 졸라매서 뭐 진행하겠다는 의도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헝다 경제 위기가 사실은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를 조금 뭔가 괴롭혔던 원인 중에 또 하나였거든요. 이제 연쇄 뭐 부도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헝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와 또 연동돼서 어떠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이 헝다 사태는 중국의 아주 아픈 손가락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뭐 성장 기여율이랄까 네. 또는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한 30%가 넘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경제 특히 내수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부분이 바로 부동산이고 그 이 부동산 시장이 잘못된다는 거는 30%의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돈이 돌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면 부동산은 물론이고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서 갈 데가 없어서 주식시장으로 가는 거하고 돈 자체가 말라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부동산 시장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신호를 보내도 이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작년에만 해도 이미 뭐 신용 공여 협력도 하고 그래서 뭐 몇 조 특히 뭐 부동산 시장에 18조 이상 우리 돈을 투여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도 이 소위 실소비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완공이 안 됐는데 돈을 냈는데 분양을 하고 네. 실물을 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큰 핵심 문제가 신뢰의 회복 문제입니다. 신뢰 회복. 그러면 중국이 지금 기본적으로 돈줄이 마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지금 채택할 수 있는 거는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겠다. 그리고 안정적인 통화 관리를 하겠다. 이제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작년만 해도 100여 개의 헝다를 비롯해서 이런
그 부동산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네.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아직도 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중국 정부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구나라는 불안 심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소비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부동산 시장이 보통 뭐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안 가면 주식 시장으로 간다 막 이제 이런 그 그림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그런 게 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투자할 상황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중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이 대출 받아서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는데 대출 자체가 옥죄어 있으니까 그게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내수 소비 시장의 이 부진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증시 또는 중국 전체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헝다 사태를 비롯한 이 부동산 이 국면 이걸 어떻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전환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몇 년 동안 하느라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했고 갑자기 또 풀어버리니까 맞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물론 이제 갑자기 제로 코로나를 풀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에서 생기는 현상을 중국이 안 겪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 겪고 나서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물론 이제 이게 중국 정부가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베이징의 시민의 80%가 감염이 됐고 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경제 활동이 다시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게 중국 땅이 워낙 넓어서 그렇지만 대도시들은 그렇게 경제가 조금씩 돌아선다면 아마도 이런 소위 리오프닝에 그게 금방 효과는 안 나타나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어떤 반등의 계기를 마련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접근을 해야지 서방에서 얘기하듯이 뭐 중국 정부는 리오프닝 했는데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불확실만 높다. 이렇게만은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서방의 이야기를 하셔서 방금 미국 하원 의장으로 또 메카시가 선출이 됐습니다. 중국 향한 강경책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네, 지금도 굉장히 강경하죠. 그런데 더 강경해질 강경 기조를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메카시가 15번 만에 됐는데 네. 사실 누가 반대했냐면 공화당 내의 강경파들이 야 이렇게 민주당처럼 뜨뜻미지근하게 하면은 난 당신을 찍을 수가 없어. 더 세게 해. 그래서 메카시가 그걸 타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특별위원회 만들겠다. 그리고 미국의 채무 문제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겠다. 이게 취임 일성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만들겠다. 그리고 실제로 특별위원회는 이미 위원장이 내정돼 있습니다. 마이크 갤러거라는 하원의원인데 이분은 한술 더 뜨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난 5년간은 이제 중국이 미국을 투자하는데 정식으로 투자하게 하는 거를 중국 자본의 미국 진출을 막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미국 자본이 중국 들어가는 걸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투자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관련 법안이 11개 있는데 그거 올해 안에 다 통과시켜서 더 옥죄겠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도 뭐 대중 비호감도 이런 게 굉장히 높다라고 걱정을 하는데 지금 피어 리서치 같은 데 조사 보면은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82%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선명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더 중국에 더 강경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24년 11월에는 미 대선이 있고 올해부터 이제 대선 전국이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중국에 대해서 누가 더 선명한 정책을 내세우면서 중국을 더 옥죄일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결국은 메카시 하원 의장이 그 미국이라는 데가 의회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니까 이런 소위 대중 강경 분위기를 더 주도할 거고 그리고 공화당 내에
소위 더 강경한 정책을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들을 반영할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중국 억제기가 굉장히 강력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부 법안이나 일부 조치들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강경해질 수 있다. 이렇게 그 전체적인 그림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근데 그때 대비해서 사실 저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을 잡았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완화될 것이라는 게 사실 좀 어찌 보면은 취임하고 나서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50년의 상원 의장 경험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8년간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하면서 대중 정책을 실제로 움직였던 최고의 중국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이나 이런 분쟁을 통해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압박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한 수 위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기술이라든가 이런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중국이 부상하는 부분을 내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동맹과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술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우 규범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매우 신사적으로 규범을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한테는 훨씬 더 압박의 강도가 체계적으로 강하게 다가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일단 미국에서는 기준점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지금 상태로 가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는 못하더라도 2027년 뭐 이 정도 되면 대개 90% 정도로 미국의 GDP를 따라올 것이다. 네. 추월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중국을 누르지 않으면 우리가 2027년에는 90%를 따라온 중국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공감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때는 어쨌든 민주당이 중국과 나름대로 협력을 하는, 갈등보다는 협력을 강조했었는데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에 와서는 협력보다는 갈등 요인이 훨씬 많아졌단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그렇게 와 있는 거를 다시 되돌릴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인권과 가치와 제도까지 엮으면서 종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미 그 새로운 뉴노멀이 돼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누가 와도 이게 다시 뒤로 내려가거나 새로운 완화책으로 접근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간이 조금 저희 주어진 시간이 교수님하고 좀 짧아가지고 좀 질문을 좀 통합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도 뭐 얘기했었고 그리고 차기 외교부장 칭강이 또 주 미대사 출신이다고 네네네.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은 또 이 외교 수석 자리 같은 그런 위로 또 네네네. 영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서 이제 칭강이 또 이제 퇴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인들을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완화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도 우리나라 증시도 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좀 보였었거든요. 한한령 완화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대중 수출 국가 우리가 1등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이 바라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또 경제적 효과를 얼만큼 누릴 수가 있을지. 네, 지금 이제 중국의 그 미국의 대중 압박 이거는 네.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강화될수록 중국은 사실은 한국과의 협력이 나름 내부적으로는 매우 중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술 협력 같은 경우. 그래서 최근에 이 한한령 뭐 해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화적 제스처. 물론 뭐 판호 6개 내려준 게 다 옛날 거다. 뭐 지난 거 네. 뭐하러 하느냐 뭐 이래도 그게 과거에는 없었던 거니까 어쨌든 그런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는데 지금 이제 이 양제츠가 원래 맡았던 정치국 외교 담당, 그 외사판공실 공산당의 주임입니다. 그 외교 수장이 되는 건데 네. 이 부분을 왕이가 맡았고 왕이가 맡았던 외교부장을 주미대사인 친강이 네. 맡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대표적인 전랑 외교 강성 라인입니다. 그쵸. 특히 친강 같은 경우는 미 하원 의원들 앞에서
입 닥쳐라는 말을 했거든요. 잘 모르면 shut up mouse 해라. 뭐 이거 외교적 관례를 벗어나는 전례인데. 네, 강경 발언을 했어요. 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눈에 들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매우 선별적으로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와의 각을 세우는 게 과연 중국이 유리하느냐, 이건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나 중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그런다면 외교적으로 강경하게 돌아선다면 제일 강경하게 나올 때가 대만이고요. 그 다음에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데가 한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 강성 외교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 회담에서 이 사회 어려운 문제들은 서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시간도 짧았지만 이제 인문 교류, 고위급 교류 이런 거 하자라고 양 정상이 얘기했으니까 올해는 나름대로 이 갈등을 좀 관리하면서 더 이상 한중 관계를 어렵게 증폭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일단 전체적인 추세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지금보다 뭐 나아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안정되게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국면이 전개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국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그렇다면 점점 커지는 상황 속에서 시진핑이 한국으로 올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 외교라는 것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고 공동성명도 발표해야 되고, 네. 지금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중국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시 주석이 온다라는 거는 사드를 용인한다라는 그쵸.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위급 교류라는 게 꼭 시진핑 주석이 와서 뭐 모든 게 해결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총리도 있고요. 그거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의장국이거든요. 그럼 총리 그 삼국 정상회담 하면은 그 중국 총리가 옵니다. 일본도 총리가 오고,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런 걸 할 때 최고위급은 아니더라도 그 밑에 그런 사실 뭐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는 총리도 행정 수반이니까, 그래서 정상회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고 경제 교류도 공식적으로 중국은 한한령을 내렸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한령을 풀어달라고 하면 내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풉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교류를 강화해서 지방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고 고위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중이 서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에 시 주석의 방안은 쉽지 않다. 다만 본인 중국 입장에서 매우 급하면 갑니다. 코로나에도 우크라이나도 가고 빈살만도 만나러 가잖아요. 그쵸. 급하면. 그 정도로 한국이 급한 상황이라고 되면 오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북한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한국을 방문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 그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라든가 이런데 기대나 이런 걸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중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위상,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